학기 과제로 퀸토라는 게임을 만드는데 그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깊이 우선, 너비 우선 탐색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너비 우선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너비 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숙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번 그 저지 사이트에서 풀어야 되는 두 개의 문제를 이제 BFS를 이용하는, 뭐 꼭 BFS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BFS나 DFS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BFS를 이용해서 많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숙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고, 퀸토를 그 과제를 완성하려고 해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깊이 우선, 너비 우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은 자료구조 시간에도 아마 강의가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리즘 수업에서도 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요번에 과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비 우선과 깊이 우선은 그래프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프는 노드와 두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된 추상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간선의 방향이 없을 수도 있고 간선의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경로를 많이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럼 이 내비게이션도 이제 전체 도로들을 이런 그래프로 모델링한 다음에 최단 경로를 찾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는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꼭 하나만 존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 경로 중에 시작과 끝이 같은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A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로를 이제 그래프 용어로는 주기라고 그럽니다. 주기. 그래서 시작해서 돌다가 다시 원래 시작된 위치로 올 수 있는 그 경로를 주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프들 중에 연결 그래프가 있는데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결 그래프예요. 근데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기서 일루는 갈 수 있어도 여기서 일루는 못 가요. 그래서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고 얘는 무방향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없으면 연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 그래프 개념이 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트리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트리는 주기가 없는 연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루트가 있는 트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그려진 노드를 루트 노드라 그러고 아래로 탐색을 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쟤를 이제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나 또는 트리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경로를 찾거나 어떤 노드가 어떤 값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에 여기처럼 레이블에 A, B 뭐 이렇게 어떤 값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값을 가진 노드가 있는지 찾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탐색입니다. 그래서 순회와 탐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순회는 영어로 하면 traversal이라고 하고 순회는 그 그래프에 있는 또는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거를 순회라고 하고요.
탐색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를 할 수 있어야 탐색을 할 수가 있는데 순회와 탐색이 다른 점은 탐색은 찾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으면은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게 순회와 탐색 또는 검색의 차이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래프를 순회 탐색하는 알고리즘은 너비 우선, 깊이 우선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FS와 DFS는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할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만 다를 뿐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둘 다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BFS, DFS는 똑같은 성능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방법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차이가 없으면 주로 BFS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겠고요. 방향 그래프에서는 BFS보다는 이제 DF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런데 그래프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주기가 있듯이 이렇게 탐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탐색했던 대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똑같은 방향으로 탐색하면은 같은 어떤 이미 방문했던 노드를 다시 또 방문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그런 탐색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번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그 요소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통 우리는 이제 visited 배열이라는 걸 그래프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트리는 주기가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면은 똑같은 데를 또 다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리에서 BFS와 DFS를 적용하면은 저 비지트 배열의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원래 다른 거 먼저 설명하고 얘를 설명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 밑에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BFS와 DFS 그 그래프 탐색 알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은 이제 연결 그래프에서는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는지 상관이 없겠죠. 연결 그래프니까 어디서 출발하든 모든 노드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노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드든 시작 노드로 시작하면 되겠고 트리에서는 보통 이제 루트에서 시작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제 그래프에서는 뭐 시작 노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노드를 시작 노드로 해서 출발하면 그 다음 노드를 방문해야 되겠죠. 근데 이 노드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 다음 노드는 이웃 노드이겠죠. 이웃. 이 노드의 이웃 노드를 그 다음에 가야지 어디 멀리 뛰어서 탐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노드의 다음 노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 노드를 파악하고 그 다음 노드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방문할 노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노드를 방문한 다음에는 이웃 노드들을 찾고 그 이웃 노드들을 이제 방문해야 되니까 자료 구조에 임시 저장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BFS가 되고 DFS가 되는 거예요. 이웃 노드들을 스택에 넣으면은 그게 DFS가 되겠고 그 Q에 넣으면은 BFS가 됩니다. 그게 BFS.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드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 노드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 다음 방문할 노드들은 이웃 노드가 돼야 되겠고 그 이웃 노드들을 자료 구조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씩 차례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선택할 노드는 그 자료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Q는 P4 자료 구조예요. 삽입된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가 출발 노드예요. 그러면 이웃 노드 1, 2, 3, 4가 있으면 이웃 노드가 4개니까 이웃 노드를 이제 Q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순서로 넣게 돼요. 그러면 Q에다 넣으면 이 순서 넣었으면 여기서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문한 노드는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돼요. 그래서 BFS는 현재 방문한 노드에서 가까운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1번 방문하면 1번이 또 그것의 이웃들을 넣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이웃들을 다 방문한 다음에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스택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이렇게 순서대에 놓으면 다음에 어디로 가요? 스택이 놓으면 스택 톱에 있는 거 가겠죠. 4로 가게 돼요. 그러면 4의 이웃이 5와 6이 있으면 또 5와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는 건 6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멀리 가요.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DFS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질 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번은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문하다가 뭐 이 경우도 그렇지만 1번의 이웃은 이 0번도 되겠죠. 그럼 0번을 여기다 넣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0번에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자료 구조에 넣을 때는 어떤 것만 넣겠어요? 방문하지 않은 것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4, 3을 넣었을 때 1이 이웃들을 넣는데 0도 이웃이죠. 1의 이웃인데 0은 여기다가 포함을 안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한 번 방문한 거를 다시 방문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한 노드를 몇 번 방문해요? 한 번만 방문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뭐에 비례해요? 노드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노드를 한 번씩만 다 방문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FS와 DFS는 요 두 개의 코드를 보면 차이는 요 시작하는 사용하는 얘는 Q를 쓰고 얘는 스택을 써요. 이게 DFS고 이게 BFS입니다. DFS, BFS. 그러니까 둘 다 차이점은 사용하는 자료 구조, 이웃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넣어서 그 자료 구조부터 다음에 방문할 노드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용한 자료 구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스택을 쓰기 때문에 얘는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은 스택을 아예 쓰지 않고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기적으로 구현해도 똑같이 동작을 해요. 시간 복잡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은 얘는 함수 호출이 계속 일어나니까 얘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도 많이 구현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BFS와 DFS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 BFS와 DFS는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인데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진 않죠. 그냥 라이브러리에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런데 BFS와 DFS는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프나 뭐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범용적으로 만들어 놓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BFS와 DFS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직접 구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그런 게 있구나. 걔는 쓰면은 정렬해주고 시간 복잡도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것 정도만 알고 나중엔 까먹어도 돼. 얘가 어떻게 정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BFS, DFS는 계속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구현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BFS와 DFS를 내가 어디다가 이제 적용하고 싶으면은 먼저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그래프, 모델링해야 되는 그래프가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자료 구조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자료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은 그래프는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에서 필요한 그래프를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만들고 거기에 BFS, DFS 적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또 연결 구조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예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트리를 만났을 때도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 갖고 표현한 다음에 이제 BFS, DFS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이번에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 두 문제, 그리고 퀼토 문제, 또 그와 유사한 문제들은 뭐가 있냐면, 어떤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어떤 지도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 정보에서 어떤 경로를 찾아야 된다. 미로 찾기 같은 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DFS와 BFS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래 그래프 문제를 풀려면 얘는 2차원 배열이니까 얘를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다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원래 원칙인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새로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고 이 자체를 그래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어떤 그래프냐?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노드들이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노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얘는 벽이라서 못 가는 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뭐 이런 문제에서는 이 열쇠를 찾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라. 그럼 이렇게 찾는 거고, 이 경로를 다 출력하는 게 보통은 이제 번잡하니까 몇 개냐, 몇 번에 갈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출력하게끔 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 만에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놓고 BFS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출발은 지정돼 있겠죠. 0, 0이에요. 그럼 0, 0에서 갈 수 있는 게 1, 0과 0, 1 두 군데를 갈 수 있고, 이쪽 원래는 동서남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좌표에서 위쪽으로 가면 좌표가 벗어나니까 얘는 안 가겠죠. Q에 안 넣겠죠. 이쪽도 안 가겠죠. 이쪽은 벽이니까 안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만 넣어요? 얘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방문에 있던 데니까 방문했다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자식이 얘와 얘인데 얘는 방문했으니까 또 Q에 안 넣어요. 그럼 여기로 가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BFS를 수행해가지고 수행하면 이렇게도 탐색되고 이렇게도 탐색될 텐데, 최종적으로 이 열쇠를 만났을 때 이제 그 값들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이 제일 작은 거를 이제 출력해 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통 우리가 리트 코드에서 제법 만날 수가 있는데, BFS와 DFS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보통은 BFS와 DFS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를 미디엄 레벨로 정해놔요. 근데 저는 미디엄 레벨이 아니라 얘네들은 보통 쉬운 이지 레벨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내가 익숙해지면 그 문제만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한 번, 두 번 BFS를 이용해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문제를 냈는데, 그 저지에 두 개의 문제를 냈는데, 그 하나 문제는 퀼토 문제이고요. 퀼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섬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 섬수를 계산하는 문제는 요 슬라이드는 저기 어디 있어? 저기가 아니라 그 좀 뒤로 가면 그 템플릿 설명드릴 때 나오는 예제인데, Q를 사용할 때 나오는 예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섬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섬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나온 문제는 얘보다는 더 쉬운 문제예요. 얘는 섬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애만 세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조금 지나가서 여기 보면은 Q를 만들었어요. Q를 만들었어요. BFS를 하기 위한 Q죠. 근데 이 Q에 뭘 저장하냐면은 아까 봤을 때는 요 위치 정보를 기록해야 돼요. 00, 01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요런 간단한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든 조금 뒤에 가면은 또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레코드로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저장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작 위치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 위치를 여기다 넣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쭉 가면 돼요. 쭉 가서 이제 다 전체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코드는 어떻게 실행되냐면 이 밖에서 쭉 가다가 이렇게 2차원 배열이니까 이중 포루프로 요 그리드를 쭉 가요. 가다가 2를 만나. 그럼 2를 만나면 섬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요 함수를 불러요. 요 함수를 불러서 이제 얘는 요 섬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크기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만나면 이제 카운트만 올리면 되겠고 뭘 해줘야 되냐면 이 한번 갔던 애를 이제 다 0으로 바꿔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또 카운트하면 안 되죠. 요 같은 하나의 섬이잖아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카운트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요 2를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요 위치를 0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런 걸 할 때는 특별한 또 비지티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방문했나 안 했나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요 예제에서는 방문했다 안 했다를 별도 표시하지 않고 비지티 배열을 만들지 않고 원래 맵 정보를 1에서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여기서 한번 BFS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없겠고 총 몇 번 BFS를 했나를 찾으면은 점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코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0을 넣고 팝을 했으면 위아래 네 군데를 살펴봐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2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요 2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다음 위치는 무조건 얘를 더해 보는 거예요. x 행열 x y 뭐 이렇게 해서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가지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넥스트로 다음 주소가 나오는데 이 넥스트가 발리드인지 아니면 발리드인 경우에는 얘가 1이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0이면 그 위치는 큐에 넣어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크닉도 항상 우리가 이 2차원 배열에서 맵을 할 때 이제 동서남북 어떤 예제들은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다이렉션 배열이 8개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동서남북 이렇게만 가니까 위아래 좌우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조금만 응용하면 그 섬수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해가지고 이제 뭘 하냐 BFS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지면 돼요. 그 다음에 고개 섬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야 되는 게 퀸토인데, 퀸토는 이렇게 문제가 나갑니다. 이제 요거는 랜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위치는 안 변해. 얘는 항상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플러스예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수 중에 5개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요 5군데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퀸토 판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이 판에서 위에다가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답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럼 그 답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이제 2개의 P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2개의 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3개, 4개, 그리고 5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찾는 거예요. 2개인 경우 다 찾고, 3개인 경우 다 찾고, 4개인 경우 다 찾고, 이렇게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를 어떻게 찾냐? 실제 시작은 4에서 할 수 있고, 2에서 할 수 있고, 3에서 할 수 있고, 5에서 할 수 있고, 7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몇 군데예요? 5군데예요. 그럼 5군데에서 BFS를 수행하면 돼요. 근데 BFS를 어떻게 수행하냐면, 개수가 2면 2번만 가게끔, 개수가 3이면 좀 더 가게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를 둬가지고 몇 번 가게끔 다 하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예제처럼 요게 이제 퀸토에 나와 있는 판인데 5개를 이용하라. 그럼 모든 수를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럼 모든 걸 계산해 보면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답에서 실제 퀸토는 몇 개만 쓰냐? 3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게임할 때 제시해 주는 게 맞춰야 되는 게 3개입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랜덤하게 3개를 초이스해서 이제 문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해 주는 거죠. 10을 제시해 줄 수 있고 6을 제시해 주고 0을 제시해 주면은 우리가 저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모든 경우를 다 해봐 가지고 이제 값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해봤는데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값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 친구가 물어봤는데 음수도 나올 수가 있나? 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죠. 만약 2 빼기 7하면 마이너스 5죠. 예, 그렇죠? 7 빼기 2는 5고 2 빼기 7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제가 양수만 된다 그랬나? 그거는 좀 더 내가 보고 다음에 또 공지사항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이 이해됐어요? 퀸토 예제와 BFS. 그래서 요거를 해보고 요게 잘 되시면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퀸토에 적용시켜 가지고 퀸토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그거 설명드렸고, 또 잘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이제 별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와 관련된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오늘은 이제 10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노트부터는 이제 자바의 고급 내용으로 조금 이제 옮겨오는 거고요. 이제 객체지향 얘기도 있고, 객체지향은 아니지만 좀 여러분들이 자바로 프로그램할 때 필요로 하는,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4장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터페이스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때도 설명드렸던 예제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고 싶다. 범용 정렬 함수. 그러니까 다양한 배열들을 정렬해주는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요 함수는 어떤 배열만 정렬할 수 있어요? 인트 배열. 인트 배열만 정렬할 수 있으니까 범용 배열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범용 어떤 함수를 만들려 그러면은 다양한 애들들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의가 돼야 되겠죠. 매개 변수부터. 구현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배열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브젝트 배열이라는 걸로 매개 변수를 정하면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 배열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못 받아? 저 인트 배열은 못 받아요. 원시 타입 배열들은 얘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이런 원시 타입 배열 말고는 다 정렬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배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얘만 지금 다양한 것들을 받는다고 해서 이 코드를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브젝트 얘기는 좀 건너뛰고 실제 아주 초보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배열을 받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정렬 알고리즘은 셀렉션 소트, 선택 정렬이라고 해서 아직 정렬 안 된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그 위치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돌아갈 때마다 하나씩 정렬이 돼가는 거예요. 되게 비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정렬을 하려 그러면은 두 요소,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두 요소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배열이니까 두 객체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객체를 비교하려 그러면 그리고 범용적으로 하려 그러면 모든 객체들이 똑같은 이름의 비교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오브젝트 배열이니까 이제 타입은 매개 변수는 지금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저 A, 민로 조건의 타입은 오브젝트예요. 그럼 어떤 내가 사용하는 리모컨이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오브젝트 리모컨 갖고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뭐에서 결정돼요? 리모컨에서 결정되는 거죠.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아니고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프로그램할 수 있으면 실제 호출되는 건 실제 객체가 구현된 비교 함수가 불러지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에 없으면 오브젝트에 그 함수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배열로 얘를 만들어 봤자 다양한 배열을 받을 수 있지만 범용 함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로 만들기에는 힘들다. 오브젝트 배열로는 만들기 힘든다. 그래서 원래 범용 함수는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받도록 어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브젝트 배열을 쓰지 않고 뭘 쓰면 되냐면은 비교 함수를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배열을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배열은 어떤 배열이 되냐? 어떤 배열이 되죠? 이 경우에는 모든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객체 배열인데 그 객체는 뭘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컴페러블 구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어떤 특정 함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골라내서 받을 수 있게, 다른 애들은 전달할 수 없게끔 문법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범용 함수를 강건하게 만들 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은 너 객체도 컴패러블 구현해라. 구현하면 이 함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는 범용 함수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봅시다. 두 개의 객체 중에 더 큰 애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도 아까 살펴본 정렬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둘 중에 누가 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컴패러블로 이제 인자를 컴패러블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에서 compare to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거나 같으면 A를 반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A와 B는 서로 다른 타입이 아니라 같은 타입이길 기대할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와 비교하고 고양이는 고양이하고만 비교해야 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와 비교하고 뭐 이상한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문제점은 인터페이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 함수를 부르게 할 수 있게는 해결이 되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이용해서는 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을 컴패러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쓰려 그러면 다시 또 나는 받은 거를 강아지나 고양이로 타입 변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템플릿이에요. 범용 템플릿 쓰게 되면은 이제 A와 B가 똑같은 타입만 전달하게끔 이제 강제화할 수 있고, 또 그 T가 그 범용 타입이 이제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게끔 또 강제할 수 있어요. 즉 이제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템플릿을 우리가 도입한다고 해서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강건한 범용 프로그래밍을 자바에서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인터페이스도 필요하고 템플릿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제공해주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T만 만들면 이제는 A와 B는 다른 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만들면 이 T가 컴패러 2를 안 갖고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애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자바는 이런 식으로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여기 T로 못 쓰고 인자로 못 쓰고 컴패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들로만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조금 문법이 복잡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용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고, T만 템플릿만 써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터페이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자바에서는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 범용 함수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요 몇 장이냐 범용 프로그램 설명드릴 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범용 프로그래밍을 안 배웠지만 그 과제를 하시려면 Q를 써야 되겠고, 자바 라이브에는 Q를 쓰려 그러면 이제 범용 클래스를 또 사용해야 되니까 좀 뭐 너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범용 프로그램은 크게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 범용 함수를 만들 때에는 인터페이스와 템플릿이 같이 맞물려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즉 컴패러블 인터페이스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 컴패러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 아마 가장 많이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컴패러블일 거예요. 그래서 컴패러블은 어떤 함수를 갖고 있냐면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객체를 비교할 때 두 가지 메소드를 쓰는데 상태가 내부 상태가 같은지만 보고자 할 때는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equals 메소드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올바르게 제정해 줘야 돼요. 근데 equals는 서로 같은지만 보는 거고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럴 때 이제 쓰는 건 compare to고 이 compare to를 만들 때는 comparable interface를 이제 구체화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뭐 배열을 만들거나 이런 거 만들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함수에 전달해서 내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comparable interface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compare to 그리고 object. 템플릿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얘를 구현할지 모르니까 이걸로 오브젝트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템플릿 기능이 도입되면서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가 이제 범용 인터페이스로 바뀌면서 타입 매개 변수를 t를 여기다가 쓰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t가 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실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컴패러블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ompare to는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해서 결과값으로 정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0을 반환하면 두 개의 지금 순위가 같다는 거고요. 양수면 앞에 게 더 크다는 거고 음수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A compare to B 이렇게 하면은 A-B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가 크면 A-B는 B보다 크면은 양수가 되겠죠. A와 B가 같은 수면 0이 될 거고 A가 작으면 A-B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 개념을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compare to는 만들 때 요 세 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O1 equals O2면 두 개가 내부 상태가 같으면 반드시 0을 compare to는 반환해 줘야 되겠고 즉 compare to와 equals가 서로 논리적으로 호환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3분법 두 객체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같거나 모호한 게 없어야 돼요. 모호한 게 있으면 compare to를 만들 수가 없겠죠. 얘와 얘가 어떤 순위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 compare to를 그 타입에는 못 만드는 거고요. 추이성 O1이 O2의 앞에 있고 O2가 O3의 앞에 있으면 O1은 O3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실제 내가 만든 클래스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를 지금은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현재 그 템플릿 범용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여기에 오브젝트가 왔어요. 오브젝트가 왔으니까 이제 타입 변환을 해서 뱅크 카운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가 이제 널이 올 수 있고 항상 참조 변수는 널이 전달될 수 있고 오브젝트니까 뱅크 카운트가 아니라 이상한 엄한 객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외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별도 내가 이거를 해서 예외 처리하는 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 과정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 널이 오면 저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예외가 날 거고 만약
뱅크 카운트가 아니라 강아지가 오거나 뭐 다른 게 와도 타입 변환이 안 되니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자동으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내가 알고 싶은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면 굳이 내가 확인해가지고 내가 발생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외 처리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발생을 안 하면 발생이 안 된다. 그럼 내가 검사해서 발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발생되고 잘못된 게 오면 프로그램이 죽는다. 그럼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그래서 프로그램이 죽으면 아 내가 뭔가 또 저 함수 호출할 때 잘못했구나. 이제 그 위치 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예외를 내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변환한 다음에는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근데 비교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더 간단한 방법은 요 밑에 있는 뺄셈을 하는 거예요. 정수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내가 compare to를 만들 거면은 그냥 빼주면 돼요. 근데 이 뺄셈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항상 정수 연산할 때 주의할 점은 오버플로예요. 오버플로가 나면은 원래 그 순위하고 다른 어떤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제에서는 밸런스는 0보다 항상 크니까 두 양수를 서로 뺀 거니까 오버플로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뺄셈을 구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를 빼가지고 컴페어 투를 구현하고 싶은데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오버플로를 검사하지 말고 뭘 쓰면 되냐면은 인테저 컴페어를 쓰시면 돼요. 얘를 쓰면 얘가 알아서 안에서 이제 그 오버플로를 검사해 가지고 0, 1, 마이너스 1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또 주석 처리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this와 o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a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0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0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compare to를 만들 때는 저 최적화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compare to는 보통 멤버 변수가 5개면 5개를 다 이용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할 그 비교. 뭐 학생 있으면 주로 학생 이름 갖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름만 비교하는 컴페어 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는 보통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바 5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컴페어 투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템플릿이 도입나고서는 이제 컴페어 t니까 요 t에다가 뭘 쓰냐면은 뱅크 카운트를 쓰면 돼요. 뱅크 카운트에다가 컴페어러블을 만들 거면 컴페어러블 뱅크 카운트 쓰면 돼요. 뱅크 카운트와 뱅크 카운트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뱅크 카운트를 쓰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t가 오는 자리에 뭘 쓰면 돼요? 뱅크 카운트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뭘 안 해도 돼. 예전에 오브젝트 했을 땐 뭘 했어야 돼요? 다양한 애들이 올 수 있으니까 클래스 캐스 익셉션도 나올 수도 있고 타입 변환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여기서도 뭐는 전달될 수가 있어요. 널은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널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예외가 발생하겠죠. 굳이 내가 또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이 템플릿 범용 인터페이스가 됐으니까 굳이 오브젝트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고 엉뚱한 애들이 오는 거를 이제 이 템플릿 기능을 씀으로써 막아주고 있는 거죠. 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컴페어러블을 이제 내가 구현하고 싶다. 내가 학생 객체에 컴페어러블 만들고 싶다. 그럼 컴페어러블 student 해놓고 이제 compare to의 인자는 이제 student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